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유승민을 띄우는 좌파들. 유승민이가 좌파들이 띄워주니까 고무된 것 같아요. 갑자기 유승민이가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고 하는 이 기사를 SNS에다가 공유를 하고 기사의 일부도 공유했어요. 사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유승민이는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어디 그렇게 보도하나요? 그냥 국민들이 유승민이를 당대표, 차기 당대표로 1위로 지지했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주죠. 역선택의 결과를 이자들은 이런 식으로 선전해서 유승민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이는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또 지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을 때 유승민이라는 칼럼, 이거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이 칼럼을 보니까 이래요. 첫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여기는 찐 지지자가 있다. 자, 첫 문장 하나만 봐도 이 칼럼이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칼럼인지 아니면 아예 결론 내려놓고 윤석열 죽이기 결론 내려놓고 선동하는 칼럼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첫 문장이 그래요. 이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여기는 찐 지지자가 있다. 그 바로 밑에는 더 가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매몰비용 셈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몰비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이 칼럼이. 그러면서 뭐 한 친구는 윤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했다. 이 칼럼을 쓴 자한테 그 친구가 고맙다고 했다. 유승민의 존재를 일깨워준 덕이란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칼럼이에요. 도대체 이 선동을 칼럼이라고 쓴 자가 누군가 봤더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이름이 김소희라고 돼 있는데 칼럼리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칼럼 쓰면 칼럼리스트지. 전문용어로 듣보잡입니다. 이런 칼럼을 칼럼이라고 게재한 언론은 또 어딘가 봤더니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맞죠? 예, 한겨레예요. 한겨레 객건이 하고 봤더니 진짜 한겨레더라고요. 이런 것을 유승민이가 지 페이스북에다가 뭐 공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유승민이를 왜 띄울까요? 왜 이렇게 띄울까요? 뭐 이유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키워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서 칼을 꽂아서, 그것도 3번 4번 난자질하듯이 꽂아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내버린 이 유승민 배신자, 한 번 배신했던 자 조금만 부추기면 또 한 번 배신할 거야.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역투표 여론조사 해가지고 유승민이 1등 만들어주면 야, 나 대통령 당대표 나가고 대통령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날뛰게 되는 거죠. 유승민이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 야당보다도 더 거칠고 천박하게 공격한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좌파가 띄워주는데 가만히 있을 유승민입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전야가 연상된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은 저래봤자 유승민이 당대표 출마 못할 겁니다. 당 안에서 유승민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당대표 전당대회에 유승민이 나오냐 안 나오는 건 저한테는 관심거리도 아닙니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실 거니까. 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좌파들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했겠습니까? 저들은 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 들고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보다는 약해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서 감옥 보내는 건 그야말로 여반장이라고 좌파들은 생각할 겁니다. 다만 169석 정의당 합쳐서 쫄쫄쫄쫄 합쳐봤자 180석이 간신히 되는데 그 숫자 가지고서는 탄핵까지는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 이번에도 또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김무성 따위의 이 배신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제2의 탄핵을 꿈꾸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자들이 느닷없이 촛불 들고 나온 진짜 본심일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유승민의 이런 행태나 또는 좌파들이 유승민을 띄워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를 정말 폄훼하고 매도하고 하는 이런 것에 당장 분노하셔야 되지만 분노를 넘어서 제대로 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최근의 좌파들의 동태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바로 이런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자유파의 전략적 행동을 다시 다짐하는 그런 결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집권당 대표란 어떤 자리인가?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김태흠 지사는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할 때나 충남도지사로 지방행정을 할 때나 그 정책 관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올바른 정책 관점을 갖고 있어요. 먼저 김태흠 지사의 주장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당대표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고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부분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런 자세를 갖춘 대표감이 있느냐 하면서 유승민이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 같은 경우 당대표의 욕심을 낸다는 자체가 문제다. 유승민의 정치 여정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남은 기간 자기 생각과 철학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 이거 어렵다고 본다. 한번 실패했으면 접어야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지. 두세 번 실패하면서도 계속 집착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정치에게나 국가에게나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당원권 정지를 받은 당대표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자를 계속 옹호하고 응원하고 그런 자가 또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태흠이 충남도지사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권성동이가 아니라 김태흠이 집권당 원내대표가 됐다면 국민의힘이 이런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정치는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충남지사로서 도정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다 그럽니다. 김태흠의 충남도정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 영역이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태흠 지사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이른바 그 가처분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이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뛰는 건 자유입니다.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대표, 그것도 집권당 대표, 지금 우리가 야당 대표 뽑는 거 아닙니다. 집권당 대표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 3가지는 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고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는 당권 주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냐 이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지하더라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권당 대표의 첫 번째 덕목은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집권당의 대표는, 지금 집권당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그런 목적을 1차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런 임무를 1차적으로 부여받아요. 야당의 공격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대표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뽑힐 대표는 총선 승리를 이루어내고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닦아내야 됩니다. 임기가 2년 동안인데, 다시 말해서 이번에 뽑힐 대표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더해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한다, 다른 건 모르겠다, 이건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는 데만 특화되어 있고 외연 확장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좋은 대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저는 중도에는 강해요. 지지 기반은 공고히 하기가 좀 그렇지만 외연 확장에는 제가 자신 있어요. 집토끼 다 도망가는데 산토끼 한 2마리 잡아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대표는 큰일 날 대표입니다. 둘 다를 갖춘 훌륭한 대표감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선택해야 된다면 지지 기반 공고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좌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층 다 떠나도 좌파 고정 지지층만 제대로 결속해도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의 전략 아닙니까? 우리 자유우파도 국민의힘도 지지 기반, 고정 지지 기반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 기반 공고화 쪽에 특화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치하고 중도에서 한두 표 모아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순간 고정 지지층의 이반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게 여당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도 하락도 뭐 최근에 약간 상승세도 보이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 대선 때 48%가 30%대로 떨어진 것도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관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여러 차례 이미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대표도 바로 고정 지지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연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금상첨화죠. 먼저 봐야 될 것은 고정 지지층의 기반을 공고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 번째, 대야당 공세가 아주 치열하게 가열차게 거칠게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 대야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표여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를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좌파들은 촛불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 촛불의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지 않냐. 이재명이야 문재인이 있지 않냐. 그 뒤에 종북 주사파가 있고 그 뒤에 김정은이가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촛불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의도하면서 시작된 그 촛불에 맞서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 말고 도대체 어딨냐. 왜 국민의힘은 코빼기도 안 보이냐. 야당의 공격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국회에서만 야당이 공격한다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흔들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만 해도 뭐 상관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당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합법 공간과 비합법 공간과 반합법 공간을 전략적으로 유효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공격하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집권당의 대표도 우리 자유파의 합법 공간, 반합법 공간, 때로는 비합법 공간까지도 전략적으로 결합시켜서 좌파의 공세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지도부의 역량과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당대표로 선출해야 됩니다. 물론 이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면 그중 나은 사람이 누구냐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 나은 사람도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봐서 그중 나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중 나은 사람을 뽑는 기준.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때의 그 기준은 여전히 이 세 가지 기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대표.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고 거기에 더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대표. 야당의 전방위 공세에 정면 대응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표. 이 세 가지 요건, 이 세 가지 목표에 자신 없는 자들은 스스로 주저앉으세요. 그럼 뭐 역량도 안 되는 것들이 뭘 대표랍시고 껐덕껐덕 다니면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닙니까? 본인의 역량과 실력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후보감들이 저는 뭐 누구든 후보 대권 대표 누구든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모모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좀 신인들도 많이 용감하게 도전하기를 바랍니다만, 동시에 이 세 가지 요건에 과연 내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터이니 스스로 자제하고 주저앉을 사람들은 알아서들 주저앉으라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친소관계, 지연, 학연, 혈연 제발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상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핵 선제 공격 법제화, 이 김정은이가 지금 했어요. 이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 정책, 지금까지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8일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영토 완정, 영토를 완전히 정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 적화 야욕을 한 번도 감춘 적이 없습니다만,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완전히 적화시켰다는 의혹을,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해석됩니다.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면서 대만을 흡수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영토 완정. 김정은이가 시진핑이 환심도 살 겸 그 시진핑이가 자주 쓰는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따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최근 10여일 동안에 6차례 이상 강도 높은 군사 도발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 같다. 앞으로 SLBM도 발사할 거고 ICBM도 발사할 거고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치권과 군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대로 그냥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단계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군사적 상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런 뜻입니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핵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으로는 2% 부족하지 않냐. 핵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저쪽에 핵이 10개가 있어도 우리가 핵 한두 개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억제가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탱크가 10대 있을 때는 탱크가 10대 있어야 싸움이 되지만 핵은 무기의 속성상 그 파괴적인 이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핵무기를 100개 갖고 있으나 1000개 갖고 있으나 한두 개 갖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이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 핵우산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2%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우리도 직접 핵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어제 출근길에서 도어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리도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신중하지만 행간을 읽어볼 수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습니다. 확연히 달라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에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북한이 핵을 포함해서 군사 도발을 할 때 그 유사시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다. 확장 억제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도어스태핑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포함한 핵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듣겠다.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완전히 그 정치적 함의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권과 군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정말로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비핵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핵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 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는 5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먼저 풀자. 제재를 풀자 그랬거든요. 그러나 누가 봐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현실인식을 이제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공유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하고 그 몇몇 종북 주사파 똘마니들은 여전히 김정은이가 평화를 애호하고 우리가 먼저 제재를 풀면 비핵화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다수는 이제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핵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라고 하는 핵의 불가역성,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세 갈래로 지금 제기됩니다. 첫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1958년부터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전술 핵을 배치를 했어요. 한때 900여 발의 전술 핵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북한이 이걸 핑계로 해서 자꾸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아예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술핵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수했던 미국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는 겁니다.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 두 번째는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 핵을 해당 국가 공동 운영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협약을 맺자. 나토식 핵공유 협약을 맺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 핵주권론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그동안 좀 난색을 표해왔어요.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동북 간의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의식한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비상대응을 하는 판인데 사드 기지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핵 배치를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한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 눈앞에 코앞에 목덜미에 옆구리에 핵무기 갖다 대는 거랑 똑같다라고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어떡하겠어요. 겁이나 주고 말겠지만 어쨌든 시끄럽게 소란 떨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던 겁니다. 또 우리가 뭐 그런 맥락에서는 핵공유 주장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미국한테 자꾸 어려운 요구할 거 없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냐.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핵무기 제조법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이 대학생이 만들기도 할 정도로 그 기술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기로 하자면 뭐 많이 걸려야 1년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한테 뭐 요청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면 돼요. 다만 이 경우에 우리도 핵 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 국제조약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NPT 탈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이 국제적 제재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주권론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데릴 프레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상존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방어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라면 NPT가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이 NPT 탈퇴를 하고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다. 국제제재가 있을 수가 없다. 자유권 행사인데 이게 무슨 위법 제재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안보부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핵무장 관련 검토를 하는 것은 없다. 뭐 대통령실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북이 7차 핵실험을 하고 특히 그것이 모두가 걱정하면서 우려 예측하는 대로 소형화 경량화 한반도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의 개발로 판명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직접 겨냥해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미국한테만 의존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때는 국면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제일 실효성 있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압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서 무슨 경제입니까?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서 그야말로 자위용으로 정당방위용으로 핵무기 독자 개발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주권론이야말로 미국이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핵무장,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전면적인 또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전사 부상당한 전우들을 돌아보자. 저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지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과 이념 전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는 전사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포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부상자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 이재명 좌파 세력과 1차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은 바로 그런 이념 전쟁에서 우리가 1차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이 입장에서 우선 전사자들을 잘 수습하고 포로들을 석방해서 데려오고 그리고 부상자들을 잘 치료하고 다시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많은 영화에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 자유우방 국가들,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또 대한민국도 전투를 하다가 숨진 전우 그냥 내버리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옆에 전우가 부상당했다고 버려두고 나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전사한 전우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자유진영의 군인들입니다. 부상했다고 전후 내버려두는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좌파들은 다르죠. 이 공산당 전술 중에 부상자는 남겨놓고 밀려오는 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항거하게 해서 적의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춰라. 그래서 이 중국이나 소련의 그 선전 영화를 보면 자기들이 전세가 불리하고 퇴각할 때 부상자들을 남겨두고 그 사람들의 손에 기관총을 딱 묶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총 쏘다가 죽게 만드는 그걸 무슨 대단한 영웅적인 장면처럼 홍보하고 광고하는 장면들이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달라요.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좌파 공산당은 인간은 그냥 수단입니다. 그냥 수단이에요. 특히 인구가 많은 중국 공산당은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황당한 전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누구와도 이 세상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 자유주의 철학으로 무장한 이 우리 자유우파입니다. 절대 전장에 부상당한 전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자유우파 군대가 아니에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터져야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까? 지난 5년간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워왔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전쟁보다도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전사자가 났습니다. 이재수 장군 좌파들의 공격에 온몸으로 항거하다가 전사한 분 아닙니까? 많은 포로와 부상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지방선거 우리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또 이 좌파 세력이 다시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거꾸로 때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자유파를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사한 동지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동지들 구출해내는 겁니다. 부상한 전우들 돌보는 겁니다. 예, 저는 어제 원주에 있는 원주교도소, 영월에 있는 영월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예, 교도소에서 만난 두 우리 자유파 동지들, 뭐 정말 강건하게 이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났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약해지실까 봐. 지난번에는 제가 곽상도 전 의원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더군요.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건강하라, 잘 버텨라, 이런 인사하고 끊었습니다. 인간이니까 뭐 이런저런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원유철 의원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기소했던 제목이 8개인가 되는데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정말 억울하게 덤탱이 써서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해내야죠. 이우현 의원, 우리 자유파의 진짜 강력한 이 전사였습니다. 감옥에 간 지 벌써 3년이 넘습니다. 홍문정 의원도 지금 1심 재판 중인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개개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자유파도 사람인데 호불호가 왜 없겠어요? 인간적 흥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가장 전투력 강했던, 또 가장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우리 자유파의 전사들이 좌파들의 타겟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월에서 만난 염동열 의원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원랜드에 무슨 부정 채용 청탁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때 그 수많은 의혹에 올랐던 자들이 더 있습니다. 누구도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염동열 의원만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 총선 때 염동열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거든요. 타겟이 된 겁니다. 원유철 의원, 2020년 총선 때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1등을 했습니다. 타겟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타겟이 된 겁니다. 이우현 의원, 홍문정 의원.
저는 대통령의 통치권이 이런 차원에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복권,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다. 더 안을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율 30%, 20%대에 더 안을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이는 임기 마치기 전에 이석기를 풀어줬어요. 지금 좌파들이 다시 촛불 들고 나오는데 이석기의 배후 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뭐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실 겁니다. 저희 고성구 TV도 뭐 자장면 봉사도 하고 김장 봉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10배, 100배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좌파들과 같이 이념 전쟁하다가 먼저 쓰러지고 먼저 감옥 가고 먼저 부상당한 이들에 대한 돌봄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구해내야 됩니다. 하루빨리. 저는 뭐 일개 유튜버라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저 제 마음을 다해서 이분들 찾아가서 얼굴 보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 면회도 요새 쉽지가 않더라고요.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예, 제가 원유철, 이의원, 홍문정 의원 등에 대해서 지금 면회 신청을 해놨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직접 얼굴 보고 서로 못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한번 웃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이재명 좌파 세력과 투쟁하고 전쟁하다 먼저 쓰러진 우리 동지들을 잊지 맙시다.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 부담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전대를 변경 100% 당인 투표로 해야 한다. 저는 이 문제는요, 원칙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철학의 문제. 누구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조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어떻게 대표되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대표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로 대표됩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투표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밑에 점유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투표하면 됩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투표는 온전하게 100%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선거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단 한 표라도 중국 사람이, 북한 주민이
뭐 영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와서 투표를 행사했다. 오염되는 거죠. 공동체의 대표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것이 철학적으로 올바릅니다. 요즘도 가끔 여러분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가족회의 같은 거 하실 거예요. 가족회의 구성원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합니다. 야,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느 쪽을 갈까?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때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동네 평판을 전해주는 이웃의 얘기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해 줍니까? 결정은 온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노조를 볼까요? 노조가 파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임금 인상 요구를 5%로 할 거냐 10%로 할 거냐, 노조 조직원 아닌 사람이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 노조원들만 이거건 저거건 간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정당은 뭡니까? 같은 이념을 가진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를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공동체의 대표는 그 정당 구성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철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민 30% 당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왜 예비경선에서 당원이 아닌 50%의 국민이 이 사람 당신 당의 대표로 하라라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허용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당은 두 가지 종류의 대표를 뽑습니다. 하나는 정당의 대표라는 대표를 뽑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는 대표를 뽑습니다. 자, 정당 대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원내대표니까 국회의원들만, 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투표권이 있어요. 거기에 국민들한테 10%, 20% 할애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대표 뽑을 때 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뽑지 밖에 있는 국민들이 뽑지 않잖아요. 그 당대표는 뭐가 달라요? 왜 30%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갑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 포퓰리즘이죠.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투표권을 줄 게 아니라 국민들을 입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의 외연이 커지고 당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도록 해야지, 막상 입당은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서 어느 당의 무슨 정당 정책인지 그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들한테 그냥 선택권을 줘? 이거는 그냥 대문 열어놓고 아무나 들락날락 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국민 여론을 열어놓고 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이 조항 저 조항을 삽입하자, 이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옹색한 얘기입니까? 원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자. 당대표는 100% 당원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 당대표는. 공직 후보자들은 우리가 내보내도 본선에서 이겨야 의미가 있으니까 본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국민 30%를 감안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 집 대표 선수 보내는데 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 참고사항이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대표 뽑아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팀
국가대표팀 구성할 때 다른 나라 코치, 나 다른 나라 관객한테 인기투표 받아가지고서 국대 뽑습니까? 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구팀을 국가대표를 맡은 국가대표의 감독이 뽑는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사실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이 결정권이 허용되는 것도 저는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일부 일반 국민의 의견, 유권자들의 의견을 미리 우리가 살펴보고 반영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해요. 당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무슨 대선에 나갑니까? 당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나가요? 당대표는 정치적 이념을 함께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구성원을 대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선택 방지 때문에 기존의 70-30, 당원 70, 국민 30이라고 하는 조항을 바꾸자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당원 80, 국민 20, 당원 85, 국민 15. 그거나지 본질적으로. 이건 원칙과 철학의 문제다. 공동체의 대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원칙과 철학을 견지해서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대룰 개정을 지금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성욱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